네, 지금부터 예, 기조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소신혜입니다. 네, 세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박경래 선생님께서는 지역어 조사 추진위원이셨고 한국 방언학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충청도 방언 중에서도 충청북도 방언 연구의 권위자이시고요.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두 방면에 있어서 모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그럼 박경래 선생님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경래입니다. PPT를 넘기면서 여기서 서서 하겠습니다. 제목에 보시듯이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충북 출신 중국 이주민 집단의 언어 사용 변화 양상인데, 작년에 소 선생님이 이 기조 발표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사회언어학회에 제가 자주 안 나왔어요. 자주가 아니라 한동안 안 나왔어요. 약간의 부채 의식도 있고 그래서 해주겠다고 해놓고 준비를 또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임박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기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막 넘겨보니까 오자도 있고 탈자도 있고 문장도 이상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뭐 내용은 그 교재에도 있지만 그거 요약해가지고 PPT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이 파란색으로 정암촌의 충북 방언을 중심으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 연구가 바로 이 충북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충북 출신 이주민 집단이 이주하고 나서 지금까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하는 것을 좀 거시적으로 추적해 보는 겁니다. 여기 뭐 자세한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뭉뚱그려서 크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충북 출신이라고 했는데 주 제보자는 지금 청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주로 수집하신 분들이 충북 출신이기는 하지만 청주 출신 분한테 제일 많이 했고 또 그 배우자나 그 가족, 친지들 이런 분들한테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같은 방언권에 속하던 화자들이 집단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언어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말이 어떻게 보존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변화된다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연구 대상 지역은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정암촌입니다. 행정구역 명칭이고요. 연구 대상 집단은 여기 셋으로 나눠 놨는데 뒤에는 첫 번째 거를 제1부류, 두 번째 이주민 1세대를 제2부류, 이주민 2세대를 제3부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사회는 2020년에 인구 통계조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2010년 6차 통계인데 이때 당시에 조선족이 중국의 조선족이 18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주소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4차 조사 때 192만 명이었던 거에 비하면 숫자가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동북 삼성에서 26만 명 정도가 줄었다. 그리고 21년 말
기준으로 한국 체류 외국인이 190만이 넘는데 이 중에 조선족이 61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83만 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60만 명 이상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중국의 조선족 사회가 해체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정암촌도 예외가 아닌데 이렇게 중국 조선족 사회가 해체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주했냐면 한국의 80년대하고 비슷합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중국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선족의 경우에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3분의 1이 한국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80년대하고는 다른 점이겠죠. 이 정암촌 언어 공동체는 주변 지역은 다 조선말, 여기서 조선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의 변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건 뭐 다시 정의하려면 또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중국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우리말을 그냥 조선말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조선말은 여기 정암촌이 조금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주변이 그 두만강이 가깝고 또 두만강 건너면 다 함경북도이기 때문에 이 주변이 다 함경도 출신들이 주로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어서 말이 대부분 함경도 말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말의 그 조선말과 이중 언어 상황이 되어 있는 그 언어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암촌이라고 하는 하나의 마을이고 마을 주변에는 지금 얘기한 함경도 방언에 기반을 둔 조선말이 있는 일종의 그 상위어 집단이 조선말이고 그거보다 더 큰 언어 집단은 중국어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세대에 따라서 언어, 이중 언어 사용 그 환경도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언어에 대해서, 특히 우리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말을 쓸 것이냐, 버릴 것이냐, 아니면 둘 다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제가 그 언어 태도에 대해서 간단히 쓴 논문이 있는데 중국 조선족들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그런 조선족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적으로는 나는 중국 사람이야. 그런데 한국에 오면 내가 유리하니까 이때는 한국 동포야. 이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뒤에 이 언어가 변화하는 양상하고도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암촌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정암촌에 있는데 온성에서 함경북도 온성이죠. 탄광으로 유명한 거기에서 30리 정도가 되고요. 연길에서 약 85km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1938년에 집단으로 이주했고 이주해가지고 마을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다가 마을을 만든 분들이고요. 80호가 한꺼번에 이주를 했어요. 왜 80호냐 그랬더니 기차 한 칸에 타고 간 사람이 80호랍니다. 노는 거의 없고 주로 밭이고 산이 있어서 그 산과 밭을 활용해서 살고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꿀, 버섯 이런 것들이 주 생산물이고요. 기온이 낮아서
벼가 잘 안 됩니다. 아까 양수라고 했는데 이 양자가 한자로 서늘할 양자예요. 물이 차다는 거죠. 벼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쪽은 주로 이렇게 그 산과 밭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고요. 제가 이 마을을 처음 방문한 것이 1999년도 7월인데 이때 당시에 이 마을은 아까 80호가 충북 출신들로만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두 가구가 함경도 출신이 있었어요. 길주 출신이라고 했고요. 그분들은 왜 거기 함경도 출신이 들어왔나를 생각해 보니까 소위 말하는 민간 의사예요. 정식 의사 자격증이 있는 의사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니지.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의사 없으면 그냥 누구한테 가서 침도 맞고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의사예요. 제가 한번 겨울에 갔는데 제 생일이 2월 달인데 그때 심한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났는데 이분한테 링거를 맞았어요. 근데 무서워서 못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1만 나달라. 근데 그거 딱 맞고 났어요. 다 맞았으면 저한테는 과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분이 그러니까 동네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 같고 대부분 조선족 마을에 한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이 마을은 현재까지도 한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결의를 해서 한족은 받지 말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이주 충북 출신이라 그랬는데 청원군, 지금 청주시, 옥천군, 중원군 그런데 중원군 출신 하나, 그다음에 보은도 있는데 보은도 한두 명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 청원군 출신이 많고요. 옥천 출신이 많았습니다. 지도를 이게 중국 지도인데요. 맨 오른쪽 해이룽장성 하얼빈 밑에 지린성이 있죠. 장춘이 있고요. 그 지린성을 크게 확대하면 그 랴오닝성 왼쪽에 있고요. 위에 해이룽장성이 있잖아요. 우리말로 흑룡강성, 윤영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북한이 있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있죠. 요 부분인데 요거를 확대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저기 푸먼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왕청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푸먼시하고 왕청현하고 경계가 있죠. 요 경계 지점쯤이 지금 이야기하는 정암촌입니다. 이 지도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그 북대촌이라고 있고요. 북대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모기장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 목자 귀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모기버섯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처쯤이 되겠습니다. 이 정암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을이 이름이 정암이라고 지었는데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마을 뒷산에 바위가 있는데 이게 정자같이 생겨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초가집이었어요. 중국 사람들 사는 집이 되게 빨간 벽돌로 지은 기와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동네는 특이하게 초가집이어서 굉장히 못 사는 동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할아버지한테 왜 중국 사람처럼 벽돌집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해방되면 집에 가려고 버리고 그랬는데 제가 만났을 때가 60년이 지난 뒤였는데 고향에 못 오고 그냥 초가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왜 못 가셨어요? 그랬더니 차비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 제가 처음에 99년 7월에 갔는데 10월 달에 거기에 계신 노인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충청북 여기 이주한 군과 도에서 비용을 내서 이분들을 초청했는데 23분이 이제 오셨는데 이때 두 분이 함경도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고향에 와서 고향 친척들을 찾으면서 그 뒤에
한국에 와서 머물기도 하고 뭐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가서 만났을 때 어떤 분이 저분은 나이도 많고 저분을 제보자로 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한 70대 중반쯤 됐으려니 하고 연세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랬더니 61살, 62살 그랬어요. 고울이 굉장히 깊어요. 주름이. 그만큼 고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그때는 이미 한중수교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올 수 있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왕래를 하게 됐고, 또 중국 내에서도 개혁 개방 이후에 거주 이전이 좀 자유로워지면서 대도시로 이주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은 가지고 그냥 두고 몸만 가는 거죠. 그렇게 많이 왕래를 했는데, 제가 2019년에 갔을 때는 노인 몇 분하고 환자 몇 분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동네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 어떤 집은 쑥대가 제 키보다 더 많이 마당에 커 있었어요. 그만큼 중국 조선족 사회는 거의 이제 해체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동네에는 이 정암촌의 언어적인 특성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북 출신이 그대로 가서 충북마을을 이루었으니까 충북말만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네들끼리 딱 블럭을 형성해가지고 외지 사람들하고 접촉도 잘 안 하고 말도 자기들끼리만 쓰니까 잘 보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생기고 학교를 보내면서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바깥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한어도 일부, 또 아까 얘기한 주변 조선말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언어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저 바위가 정암촌이고요. 이 사진을 잘 보시면 밑에 있는 집이 있고 울타리가 삼자로 둘러져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울타리, 우리 울타리라 그러지만 이분들은 배제라 그래요. 배자. 그래서 저렇게 울타리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주택 개량을 해서 전부 기와집으로 하고 시멘트 벽돌담을 쌓았어요. 요게 이제 아까 그 정암촌의 유래가 됐던 바위고요. 요게 99년도에 제가 이 마을 뒷산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기와집 별로 없고 초가집이고 뭐 함석 슬레이트 이런 건데, 요게 이제 그 뒤에 주택 개량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집을 바꿨고요. 저렇게 바꿨는데 중국 그 가옥의 특징이 이 직사각형인데 가운데 집이 있고 앞뒤로 같이 있어요. 개혁 개방하고 나서 첫 번째로 응소평이 한 일이, 요 텃밭에서 나는 거는 너희들이 먹어라 그랬더니 수확이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났대요, 집단 농장. 중국이 문화혁명하고 대약진 운동할 때 한 4천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고 하죠. 그게 바로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사유재산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정암촌 말의 형성과 변화인데, 초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수하게 충청북도 방언 집단이었고, 60년대 이후 특히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는 아까 그 양수진에서 이 마을까지가 30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간에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양수진에 중학교가 있고 도문시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 조선족들하고 교류하면서 일종의 아까 얘기한 조선말, 일종의 함경도 방언이라고 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순수 함경도 방언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함경도 방언과 한어의 영향을 받아서 이 충청북도 방언이 유지는 되고 있는데 많이 변질이 됐다. 제가 맨 처음에 갈 때 연변대학교 역사과 대학원생하고 같이 갔는데 이 학생이 그 마을에 딱 가더니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자기는 중국에서 많은 데를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데는 처음 봤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충청도 방언인데 이상한 충청도예요. 저는 다른 쪽으로 이상하고 그 친구는 또 다른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이상한 말이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특이한 지역이었고 그 연변대학교나 또 북경 외국어대학교 이런 데서 외교관들 양성할 때 여기 이 동네를 실습지로 삼았을 정도였다고 해요. 한중수교 이후에 아까 이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정체성이 혼란되고 있다 그랬죠. 2012년도에 제중동포 언어실태 조사를 국립국어원에서 했는데 그때 그 어르신들한테 들은 말은 그쪽 표현 그대로 하면 이제 다 조선족들은 망태기가 됐다. 우리말로 하면 다 망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한숨을 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손자, 손녀들은 거의 다 한족화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걸 들을 수가 있었고요. 2012년도에 장춘에 있는 조선족학교를 갔는데 거기 조선족학교에서 학생들 이야기하는 거를 지나다니면서 들으면 운동장이나 복도에서 다 조선말로 했어요. 근데 2015년도에 딱 갔더니 다 중국말로 해요. 근데 우리말로 물어보면 우리말로 대답을 해주는데 자기네들끼리 딱 3년 차이인데 중국말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3년 사이에 그런 정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여기 이주 당시의 한국말 사용은 가족 방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손자나 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집에서 우리말로 한단 말이에요. 알아듣고. 근데 밖에 나가면 얘네들은 중국어로 하는 게 더 일상적이고 자연스럽다.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이게 조금 과한 표현이에요, 여기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정암촌 말은 아까 마을이 해체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절멸 위기의 언어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하고 한자 몇 분만 있으니까 요 세대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꼭 그럴 것인가에 대한 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언이 이런 식으로 변할 것 같은데 이 맨 뒤에 보면 소멸이라고 해놓고 밑에 끝에 또 소멸이 있잖아요. 이거 왜 저렇게 써놨느냐 하면 아까 3분의 1이 한국에 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몇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면 나이가 들어서 못하게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돌아간다면 소멸 단계에서 다시 재생돼서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한국에서 눌러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중국에 3번 가야 되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연구재단에 연구 기간을 3번 연장해가지고 이번에 갈 수 있게 돼서 비자를 신청해 놨는데 지문 등록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보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초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가서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한 번 더
보고 오려고 하는데 거의 소멸 단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젊은 사람들은 중국어가 훨씬 더 편해요. 제가 2015년, 2019년도 연길에 있는 중학생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얘네들이 앞에 그 코드 스위칭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코드 스위칭이 되는데 퍼스트 랭귀지가 중국어예요. 얘네들이. 그만큼 이제 달라졌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점차 소멸 단계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한 가닥 희망은 있어요. 이따가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런 데 조사를 했는데 아까 99년도 이후에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여기는 당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서기한테 가서 소개시켜달라 그랬더니 지금 오송역 있죠. 오송역 그 앞에 사셨던 분이 이주한 집을 소개시켜줬고 그분이 그 나이도 많으셨고 또 총기도 좋고 그러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72살이었어요. 인사를 했더니 첫 마디가 이게 무슨 공작하러 왔습니까? 갑자기 저거 간첩인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번역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중국식으로 익숙해져 있는. 그런데 내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당황하고 있으니까 충청도 말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일종의 이중언어 사용이죠. 그러고서 뭐 얘기하는데 제가 뭐 어떤 길로 왔다 그랬더니 그 들어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름길로 갔는데 거기 뭐 오시다가 차 하나 번져진 거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번져진 게 뭔 줄 알아야지 이해가 되죠. 뒤집혔다는 뜻이거든요. 주머니도 뒤집다, 손바닥도 이게 다 번진다 그래. 근데 저를 안내했던 그 연변대학교 대학원생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 50% 정도밖에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기는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알아들은 척하고 어떤 경우는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물어보기도 하고 계속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첫 해 조사를 하고 다음에 갔더니 한 80%는 이해하겠더라고요. 뭐 때문에 못 알아들었니? 핵심 어휘가 안 되니까 통문장에서 핵심적인 게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사를 끝내고 가니까 이제 거의 알아듣겠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질적이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뭐 여러 차례 했는데 몇 번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질문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정문연 거, 국립국어원 거, 또 제가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질문지가 통일된 게 아니어서 자료가 이렇게 일정하게 있으면 비교하기가 좋을 텐데 이때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다가 이 자료, 오늘 발표 자료도 하느라고 같은 것끼리 이게 찾아서 대조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제보자는 아까 얘기했죠. 세 부류로 나누었다고. 그리고 주 제보자는 1부류 제보자는 청원군 출신이고요. 2부류 제보자의 1세대도 청원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3부류는 이 자제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이는 1살 차이예요. 청원군 출신하고 청원군 사시는 제보자하고 2부류 제보자 1세대하고 나이가 1살 차이니까 결국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같이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부류의 자제분을 조사를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양수진으로 이사해서 양수진에 살았는데 이분 집이고요. 이게 이제 조사 당시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얘기한 거가 뭐냐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전에
왕한석 교수님이 이 사회언어학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시면서 개평리의 조사를 굉장히 오래전에 하셨는데 발표는 최근에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제보자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관계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는 그 계층이 있잖아요. 양반, 또 머슴, 하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6.25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남아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걸 공표했을 때 자존심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저도 똑같이 아까 72살 됐던 제보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저한테 유언으로 남긴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죽으면 발표해달라.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팔로군에 입대해가지고 대장정을 모택동의하고 끝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훈장을 받았어요. 그걸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 연금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그리고 나서 50년 4월에 한국에 왔다가, 아니 북한이죠. 북한에 왔다가 그 팔로군에 입대해서 대장정을 마치고 해산했다가 다시 재소집해가지고 50년 4월에 평양을 거쳐서 원산에 머물다가 6.25에 직접 투입돼서 전투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한테 처음에 한 얘기가 지금은 한국이라 그러지만 그때는 남조선이라 그랬어요. 남조선 사람들 바보다. 왜요? 그랬더니 남침인데 북침이라고도 하고 남침 유도했다고 그러고 뭐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99년도 얘기예요. 참 어이가 없다. 내가 직접 남침했는데 뭔 소리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걸 자기가 죽으면 얘기해라. 살아있을 때는 북쪽이나 이쪽에 거기 강만 넘으면 되잖아요. 지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당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얘기해라.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 여동생이 온성에 거주한다 그랬는데 70년대에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중국보다. 그래서 북한으로 갈 사람은 가라 그랬는데 동생이 갔는데 이 가족들이 다 한국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얘기 안 하다가 작년에 제가 중국 이주 한민족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영락에서 책을 하나 냈는데 거기에 이제 이걸 다 넣어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발표를 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빨리 할게. 나머지는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요. 조사는 뭐 어휘, 의문, 문법, 구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했고요. 면접 조사도 했고 그냥 자연 대화도 조사하고 그냥 친해지고 나서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녹음하고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한 자료 중에서 여기에서 이제 주로 어휘 사용 변화를 중심으로 얘기할 건데 내용은 농경, 인체, 친족용어, 육아, 동물, 식물, 숫자 이게 7가지 분야만 여기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어휘 사용 유형은 8가지로 나누었는데 실제로 세분하면 뭐 15가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유지하고 없어지고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8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부류의 제보자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유지하고 있다가 충청도 방언은 그대로 유지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근데 이주하신 분은 이주하고 나서 충청도 방언을 가지고 갔고 부모들한테 계속 같이 부모들하고 써와서 유지할 것 했을 거고요. 자녀들은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테니까 서서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8가지 유형으로 나눈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일부 한어를 사용하거나 러시아어를 차용해서 사용하거나 표준어를 사용하는데 이 표준어는
우리나라 표준어가 아니고 아마 연변 조선족 표준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 사용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얘가 1에서부터 10일까지가 있고 그걸 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 잘 보면 첫 번째 표는 지금 충청도, 그 다음에 1세대, 2세대가 똑같이 충청도 방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변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맨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 두 세대가 다 중국으로 간 사람들이 다 어휘를 잃어버린 경우고요. 그 전 단계는 1세대는 유지하고 있고 2세대는 조선말로 쓰고 또는 또 하나는 1세대가 조선말하고 충청도 방언을 유지하고 있고 2세대는 조선말만 쓰는 경우, 요걸 단계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자세히 보면 다 그런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나중에 개량화를 했는데 769개의 어휘를 분야별로 아까 농경, 육아, 동물, 식물 뭐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형별로 나눠서 어떤 어휘들이 더 잘 보존되어 있고 어떤 어휘들에서 더 먼저 바뀌거나 없어지는가 하는 거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8유형까지는 여러분들 표를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19페이지, 21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변화가 없이 똑같잖아요. 근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맨 오른쪽에는 2개씩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2칸이 2개씩 있어요. 그죠? 단계적으로 변해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는 거고, 어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로 함경도 방언 어휘를 쓴다. 그런데 이것도 순수한 함경도 방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바이 그러면 우리가 아주머니 그러면 원래 친족 호칭이잖아요. 근데 일반화됐죠. 사장님 그러면 특정한 사람이 사장님인데 아무한테나 남자들한테 다 사장님 하듯이 수평화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조선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별표가 있어요. 224페이지에는 맨 오른쪽 줄만 별표가 있는데 225페이지에는 2줄이 별표가 있죠. 이런 어휘는 안 쓴다,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 거겠죠. 이거를 이제 요런 양상을 보인다는 거고요. 요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개량화했는데 농경 관련 어휘를 보면 제1유형 세 부류의 세대가 똑같이 쓰는 경우가 48.4%잖아요. 그리고 제5유형은 조선말만 쓰는 경우고요. 제7유형은 없어진 경우예요. 이것만 봐도 48%는 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인체 관련도 비슷하죠. 친족 명칭도 그렇죠. 근데 친족 명칭은 제5유형의 퍼센트가 훨씬 높아졌죠. 그런데 없어진 말은 없죠. 이거는 그쪽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소통하기 위해서 친족 용어를 더 빨리 많이 받아들였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식물 관련 유형은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물은 더 많이 보존되고 있죠. 그리고 제7유형에 보면 없어진 게 더 많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육아 관련도 많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신 제5유형 조선말이 많이 남아있다. 수사 관련, 수사는 제5유형이 0이에요. 이건 뭐냐면 완전히 그쪽 조선말로 바뀌지는 않았다고 하는 건데
제7 유형이 많은 이유는, 없어진 게 많은 이유는 아마 세부적인 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하나, 둘, 셋, 넷 이건 다 유지가 돼 있어요. 이 언어 제고할 때도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뭘 여기 25.7%에 해당되는 게 뭐냐? 두서너 개, 서너너덕 개, 너댓 개 이런 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먼저 없어지냐면 더 섬세한 언어들, 하위 언어들, 그러니까 상위어와 하위어가 있을 때 하위어들이 먼저 없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40%만 유지되고 있고 3.6%는 사라졌고 17.3%는 조선말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제8유형이 5.9인데 이거는 표준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건 학교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족들 말을 유지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의 영향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언어 정책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은 뭐 가르치지 않아도 잘 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어법에 관련된 건데 경어법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3등급 체계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미를 생각해 보면 한 7등급 정도로 세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데 여기 맨 밑에 파란색으로 예예한다, 야야한다, 응응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런데야 이러면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 상대방을 높여주고 있다. 아니 야는 동급이에요. 근데 그런데 얘 아까 봤는데 얘 이렇게 간투사처럼 쓰는 거 있잖아. 요게 얘가 들어가면 나를 높여주고 야 그러면 대등하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응 그러면 낮추고 있구나 하는 걸 요걸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걸 안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종결 어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체는 합효체, 해효체가 포함되어 있고 야야체는 해유체, 하우체, 응체는 해체, 하라체. 그러니까 겹쳐 있는 거죠. 요것들을 좀 세분하면 더 여러 등급으로 나눌 수 있겠다고 하는 거고요. 종결어미는 예예체에 쓰는 종결어미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사회언어학회에 아마 논문 썼던 거에 여기 있어요. 근데 요런 어휘를 쓴다. 여기 보면 뭐뭐 했었구마, 했음도 이런 거 다 함경도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청유형의 가기쇼, 가깁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가서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오체를 아주 일상적으로 쓴다. 먹어보, 여기 앉어 이래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만 듣던 하오체를 딱 들으니까 내가 여기 17세기인가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어휘도 국어사 배울 때 나왔던 어휘의 변형들이 많이 있고 이래서 좀 타임머신 타고 갔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경어법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거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어 코드 뒤섞기인데 공자, 뭐 따떠우 차이 이게 중국식 발음도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중국말이라고 이분이 했는데 그거 번역하는데 며칠 걸린 적이 있어요. 도대체 중국 학생한테 물어봐도 이런 소리 모르겠다고 못 알아듣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걸 거꾸로 번역을 해서 중국어로 번역해봐라 그랬더니 이게 그 소리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세 개는 연변대학교 교수 차를 타고 갔는데 차 타고 가면서 한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요것들이 구나 절 이상 단위의 코드 뒤섞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옛날에 산둥성에서 폭발 사고가 대형 사고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중국어가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죠. 같은 사람도 이만큼 이제 중국어를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조선족들의 현상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2015년도에 고등학생들이 제1 언어를 중국어로 사용했다면 그 후에 지금 8년이 흘렀는데 그 세대들은 거의 다 한족화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돈화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돈화에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은 우리말을 곧잘 하는데 둘째 아들은 우리말을 잘 못해요. 그랬더니 중국말로 바로 하니까 큰아들도 중국말로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었고요. 요거는 아까 뭐 그런 산동성에서 있었던 얘기. 굉장히 급하게 시간 때문에 넘어갔는데, 아까 7개 분야의 어휘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남은 어휘, 그 다음에 음은, 문법, 통사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대대적인 작업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발표문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래 선생님 강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한 3년 정도를 전국 방언을 한번 뒤져봤거든요. 논문을 쓰느라고. 근데 제가 세터민들 그러니까 평안도, 함경도, 육진까지 세터민들을 만났고, 그다음에 그 아래 황해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특히나 제가 기억나는 게, 사실 질문과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충청도는 굉장히 방언이 레벨링이 많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제가 겪었던 어려움은 아이소글로시스를 만들 때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충청도, 충북, 충남의 방언이 완전히 평준화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갔던 지역이 충북 영동 지역하고요. 그리고 옥천 지역이라고, 옥천 지역이 그나마 충북의 향기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서 가봤더니 전혀 그게 안 남아 있었어요. 아까도 농경 단어 관련해서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 함경도는 약간 육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자료 표지만으로 봐서는 사실은 지금 그렇게 크게 구별이 된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아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을 그 인포먼트로 잡으셔야 될 텐데 앞으로 가면 더욱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자료를 어떻게 남기는 게 후속을 위해서도 좀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중국도 지금은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순수하고 또 협조도 잘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저 이 조사 다니면서 몇 번 폭행당할 뻔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열등의식도 있고, 처음에 가가지고 제가 하도 어릴 때의 그 추억이 있어서 사진 찍다가 그때도 얻어맞을 뻔했어요. 왜 이런 걸 찍냐, 자기네들 치부가 드러나게,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없어진 것 같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비교를 하거나 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 순수성이 있어야지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 이게 평준화되다시피 하니까 그냥 그 자체로만 연구하거나 아니면 추적해가지고 좀 따라가 보는 방법을 택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조사를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돈화에 현유진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는 충청남도 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분들은 잘 유지가 돼 있었어요. 비교적. 아, 그랬구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는 주변이 다 한족이에요. 교류가 없었던 거예요. 교류하려면 중국어 해야 되고 자기들 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나가면 다 우리말로 들리니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그걸 제일 먼저 고민하셨던 분이 곽준구 교수님이 아니셨을까. 그래서 방대한 양의 그 사전을 집필하셨는데 이게 이제 두만강 유역에 주로 육진 지역 출신들이 넘어왔잖아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한반도 지도를 딱 접어서 중국에 탁 겹치면 그 순서로 이동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해서 남긴 자료들 그런 것들이 이제 흔적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잘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소가툰이라는 데를 한번 갔었는데 졸업식 날이었어요. 초등학교 졸업식. 할머니가 손자 때문에 왔고 부모님들은 다 한국에 와서 돈 벌어서 주는데 졸업식 끝나고 학생이 나왔어요. 거기 이제 우리는 학교로 들어가지만 거기 못 들어가거든요. 교문 앞에 서 있는데 할머니가 우리말로 뭐라 그러니까 손자는 중국말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말, 하나는 중국말로 소통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부모들은 우리말로 시작했다가 중국말로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조사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시간 내기도 어려워요. 중국도 이제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바쁜 사회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중국에 계신 분들한테 조사를 좀 많이 해라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제 충북 출신 이주민들이 이제 중국에 이주를 해서 쭉 쓰다가 충북 방언이 보니까 저기 한 이민 1, 2세대까지는 충북 방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뒤에는 이제 충북 방언이라는 언급 없이 조선말 이렇게 조선말 한어 공존 그 이민 2, 3세대 그 다음에 그게 가족 방언 조선말 사용 한어 공존 그 다음에 소멸을 했다가 다시 이제 재이주한 사람들이 이제 그 가족 방언으로 쓰다가 마침내 소멸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러면은 충북 방언의 어떤 계승된 충북 방언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하는 것입니다. 충북 방언의 하위 방언은 뭐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용어가 조금 왔다 갔다 한 거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거는 시간상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일차적으로는 충북 방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충북 방언이 그렇게 없어질 것 같다 하는 거고요. 크게 보면 거기에서 쓰는 조선말도 그렇게 바뀔 것 같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북 방언에서 시작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독자적으로 변화해서 충북 방언의 하위 방언으로 보기는 어려운 그런 식으로 진행될 그렇죠. 아까 수평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말로 수평화되고 아니면 중국어화 됐다가 소멸할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뜻깊은 강연을 해주신 박경래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